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다입니다. 소피의 세계 일부. 소크라테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소피는 여름 원피스를 입고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갔다. 엄마는 싱크대 위로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소피는 실크 스카프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할 작정이다. 엄마, 신문 가져오셨어요? 소피 입에서 이 말이 저절로 나왔다. 엄마가 소피에게로 몸을 돌렸다. 착하지? 내가 좀 가져올래? 소피는 자갈길을 뛰어가 초록빛 우편함 쪽으로 몸을 굽혔다. 신문뿐이다. 소피 편지의 답장인 소인이 찍히지 않은 편지는 없었다. 소피는 신문 제1면에서 레바논 주둔 노르웨이 유엔 평화유지군에 관한 기사를 몇 줄 읽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힐데 아빠의 카드에 소인을 찍은 건 아닐까? 하지만 우편은 노르웨이 것이었는데, 그럼 아마 유엔의 노르웨이 군인이 자기가 따로 노르웨이의 우표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소피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서자 엄마는 놀란 듯 말했다. 내가 갑자기 신문에 왜 관심이니? 다행스럽게도 아침 식사 이후에는 엄마도 더 이상 우편함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엄마가 장을 보러 나가자 소피는 그 운명론에 대한 편지글을 갖고 동굴 안으로 달려간다. 철학 선생님의 편지가 담긴 과자통 옆에서 작은 흰 편지 봉투를 발견한 순간 소피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소피는 누가 이 편지를 여기에 놓아두었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이 편지도 내 귀퉁이가 젖어 있었다. 또 어제 받은 흰 봉투처럼 2개의 눌린 자국이 있었다. 철학 선생님이 여기를 다녀갔을까? 소피의 비밀 장소를 알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 왜 이 편지 봉투들이 젖었을까? 이 모든 의문들로 소피는 어찔어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곧 편지 봉투를 뜯고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안녕 소피야. 상당히 흥미롭게 그리고 아주 걱정하며 내 편지를 읽었단다.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한 너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어서야. 언젠가 우리 만나게 될 테니까 난 한동안 선장의 꼬부랑길엔 얼씬거리지 말아야겠어. 그리고 앞으로 내가 직접 편지를 갖다 놓을 수 없겠어. 이제는 내 작은 심부름꾼이 정원에 있는 내 비밀 장소로 편지를 배달할 거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나와 연락할 수는 있어. 그럴 때는 분홍색 편지 봉투에다 달콤한 과자나 각설탕 한 조각을 넣어두렴. 내 심부름꾼이 그 편지를 발견하면 내게 가져다 줄 거야. 추신 1. 아가씨의 초대를 거절하게 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때론 즐겁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단다. 추신 2. 빨간 실크 스카프를 발견하거든 잘 보관해줘. 종종 물건이 서로 바뀔 때도 있거든. 특히 학교 같은 장소에서 말이야. 지금 이곳도 철학학교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안녕. 알베르토 크녹스. 소피는 14살이 되기까지 크리스마스나 생일에 여러 번 편지를 받아봤지만 이 편지는 소피가 여태까지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이상하다. 이 편지엔 우표도 없고 우편함에 꽂혀 있지도 않았고 소피에게 가장 비밀스러운 은신처인 옛 덩굴 울타리 뒤에 있는 동굴 안에 놓여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비가 오지 않은 봄 날씨에도 편지가 약간 젖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역시 가장 특이한 것은 실크 스카프다. 선생님께는 학생이 한 명 더 있고 그 다른 여학생이 빨간 실크 스카프를 잃어버린 걸 테지. 그래, 좋아. 그런데 어떻게 그 스카프를 소피의 침대 아래서 잃어버린 걸까? 그리고 알베르토 크녹스라니. 뭔가 좀 웃긴 이름이네. 아무튼 이 편지는 철학 선생님과 힐데 멜레그 크나그란 인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그런데 힐데의 아빠도 주소를 착각하기 시작했다니. 소피로선 영 이해가 되지 않았다. 소피는 한참을 앉아서 자기가 힐데라는 아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결국 포기한 채 한숨만 지었다. 철학 선생님은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편지에 썼다. 그럼 힐데도 그렇게 알게 될까? 소피는 편지를 뒤집어 보았다. 소피는 편지 뒷면에서 몇 개의 문장을 더 발견했다. 본능적인 수치심이 있을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올바른 인식은 자기 안에서 비롯된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흰 봉투에 든 이 짤막한 네 문장이 다음 편지의 준비 단계임을 깨달았다. 그러자 언뜻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 심부름꾼이 큰 갈색 봉투를 이 동굴로 가져올 테니까 여기에서 큰 그 심부름꾼을 기다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심부름꾼은 여자일까? 어쨌든 그 심부름꾼을 할퀴어서라도 선생님에 관한 이 얘기를 듣고야 말겠어. 그리고 이 편지엔 그 심부름꾼이 작다고 했지. 혹시 어린아이일까? 본능적인 수치심이 있을까? 소피가 아는 바로는 수치심이란 수줍음을 표현하는 진부한 단어다. 예를 들어 남에게 알몸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에 대해 수줍음을 느끼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일까? 본능이라는 것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맞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벌거벗고 살기도 하지 않는가?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도 좋으냐 아니냐는 그 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옷을 다 벗고 일광욕을 하는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아직 강하게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소피는 머리를 긁적였다. 그런 것이 철학일까? 그리고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다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무엇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다는 것일까?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고 깨닫는 사람이 조금 알면서도 대단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현명하다는 말인가? 그런 거라면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소피는 여태껏 그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할수록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 역시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알미라는 생각이 더욱 또렷해졌다. 어쨌든 소피는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다음 문장에서 올바른 인식은 안에서 비롯된다고 했는데 모든 인식은 어떤 시점에 밖에서부터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반대로 잘 생각해보면 소피가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이나 엄마가 소피에게 어떤 지식을 주입하려고 애를 쓰던 경우가 있었다. 무언가를 배울 때는 소피도 어떻게든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또 소피가 어떤 것을 갑자기 깨닫고 이해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아마도 그건 사람들이 직관이라고 부르는 거겠지. 여하튼 소피는 처음 세 질문의 과제를 꽤 잘 풀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상한 다음 질문이 문제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은행 강도는 은행을 터는 것이 나쁜지 몰라서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소피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뻔히 나쁜 짓임을 잘 알면서도 나중에 후회하게 될 멍청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소피가 아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이 갑자기 숲과 맞닿을 덤부른탈이 한쪽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심부름꾼인가? 소피는 다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다. 무언가 점점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마치 동물처럼 가쁘게 헐떡이는 숨소리가 소피를 점점 불안하게 했다. 바로 그때 큰 개 한 마리가 숲에서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레브라도 레트리버 종류였다. 입에 물고 있던 큰 갈색 봉투를 소피의 발 앞에 떨어뜨렸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소피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에 소피는 그 편지를 집어들고 그러는 사이 그 누렁이 개는 다시 숲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소동이 지나간 뒤에야 소피는 큰 충격을 느꼈다. 잠시 망연자실해 있다가 울기 시작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후 소피는 위를 쳐다보았다. 그가 말한 심부름꾼이 개였다니. 소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서 흰 봉투 가장자리가 늘 젖어 있었구나. 그 깊게 눌린 자국도 그랬어. 정말 소피가 상상도 못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소피가 철학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왜 편지 봉투 안에 과자나 각설탕 한 조각을 넣어두라고 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소피는 항상 생각이 뜻대로 빨리 따라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심부름꾼이 훈련받은 개라는 것은 꽤 특이했다. 소피는 이제 그 심부름꾼을 위협해 알베르토 크녹스 철학 선생님이 있는 곳을 알아내려던 계획은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소피는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아테네 철학. 사랑하는 소피야, 오늘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벌써 헤르메스를 알게 되었겠지. 확실하게 짚어주자면 헤르메스는 그 개의 이름이야. 그렇다고 내가 걱정할 일은 없을 거야. 그 개는 아주 귀엽고 사람보다 더 똑똑하단다. 그리고 적어도 헤르메스는 실제보다 더 영리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아. 너도 알았겠지만 그 개를 헤르메스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란다. 헤르메스는 원래 그리스 신들의 전령이며 항해사들의 수호신이기도 해. 이 문제는 우리에게는 별로 상관없지만 말이야. 더 중요한 것은 헤르메스라는 말에서 애매모호한이란 단어가 파생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단어는 숨겨진 혹은 도달할 수 없는 이라는 뜻도 있어. 어떤 면에서 헤르메스가 우리를 서로 숨겨주니까 나는 이 말이 심부름꾼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물론 헤르메스는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아주 훈련을 잘 받은 개야. 그런 심부름꾼 소개는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우리 철학 얘기로 돌아가자. 이제 첫 단락은 끝났어. 바로 신화적 세계상으로부터 진정한 단절을 시도한 자연 철학에 관한 단락이었지. 이제부터 위대한 고대 철학자 세 사람을 사귀어보자. 이들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야. 이 세 철학자는 각기 나름의 방식대로 유럽 문명을 형성해냈어. 자연 철학자들은 대개 소크라테스보다 전에 살다 간 사람들이라 흔히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라고 표현해. 데모크리토스는 소크라테스보다 몇 년 더 살았지만 그의 사상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 철학에 속했어. 단순히 생존 연대만 가지고 소크라테스 이후라는 경계선을 긋는 것은 아니야.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태어난 첫 철학자야. 소크라테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철학자도 아테네에 살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상을 펼쳤지. 너는 아직도 기억할 거야. 아나키사고라스도 아테네에 살았다가 태양은 단지 불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바람에 추방당했다는 이야기를 말이야. 아테네는 소크라테스부터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었어.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자연 철학자들에서 소크라테스로 옮겨가면서 전체 철학 구성의 본질도 변했다는 사실이야. 소크라테스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당시 아테네 도시 풍경을 잘 보여주는 소피스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사상의 역사는 여러 막으로 이루어진 연극과 같아. 자, 이제 무대의 막이 오른다. 만물의 중심인 인간. 기원전 450년경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었어. 이제 철학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단다. 자연 철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자연 연구가였어. 그래서 이들은 과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위치에 관심을 집중했단다. 아테네에서는 의회와 법원을 설립해 점점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어. 그러나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민주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지. 갓 피어난 민주주의에는 민중계몽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도 잘 알고 있지. 따라서 무엇보다도 아테네인들은 수사학을 잘 구사하는 것이 중요했어. 그때 그리스 식민지 곳곳에서 유랑하던 선생들과
철학자들 한 무리가 아테네를 찾아들었단다. 이들을 바로 소피스트라고 불러. 소피스트라는 말은 전문 지식을 가진 학자라는 뜻이지. 이 소피스트들은 아테네의 시민들을 가르치면서 생활비를 벌었단다. 이 소피스트들은 자연 철학자들과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 이들도 전해 내려오는 신화에 매우 비판적이었거든. 그러나 그와 동시에 소피스트들은 불필요한 철학적 회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조리 거부했어. 대답할 수 있는 철학적 물음도 많지만 자연과 우주의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결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소피스트들의 생각이었단다. 철학에선 이러한 철학적 주장을 회의론이라고 하지. 그러나 우리가 자연의 모든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남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인간임을 알고 있지.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인간과 그 사회적 위치에 더욱 관심을 쏟았어.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말했어. 이 말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늘 인간의 욕구와 관련해 평가했다는 뜻이야. 그는 그리스 신들은 믿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 신들에 관해 나는 아무것도 단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존재의 어둠과 삶의 덧없음에 대한 지식을 방해하기 때문이다라고. 신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불가지론자라고 하지. 소피스트들은 여러 곳을 자주 여행하면서 다양한 지배 체제들을 볼 수 있었단다. 여러 도시 국가들이 지닌 윤리와 관습, 법은 서로 아주 달랐어.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소피스트들은 아테네에서 무엇이 자연적인 것인지 또 무엇이 사회가 만든 것인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단다.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바로 이런 방법으로 사회를 비판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어. 소피스트들은 본성적 수치감이라는 말이 전혀 근거 없음을 입증해냈어. 수치감이 본성이라면 타고난 것이어야 하지. 소피야, 수치감은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사회가 조성한 것일까?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에게라면 대답은 아주 간단해. 즉, 벌거벗은 모습을 드러내는데 대한 불안은 본성이거나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무엇보다도 수치심이나 반대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사회의 윤리나 관습과 관계가 있지. 유랑하던 소피스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도시사회 아테네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단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생각과 반대로 몇몇 규범들은 절대적이며 보편 타당하다는 사실을 실제로 입증해 보이려고 노력했지. 소크라테스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는 전체 철학사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는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않았지만 유럽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야. 철학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소크라테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도 알고 있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태어났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장 바닥과 길거리에서 평생을 보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그는 시골의 들판과 나무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 또 깊은 사색에 빠져 오래도록 한자리에 그냥 서 있기도 했단다. 소크라테스는 살아있을 때도 수수께끼 인물로 여겨졌고 죽은 뒤에는 여러 철학 방향을 제시한 창시자로 평가되었지. 그의 사상은 너무 수수께끼 같고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학파들이 소크라테스 철학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어. 소크라테스는 아주 못생겼었대. 뚱뚱한 체구에다 키가 작았고 툭 붉어진 눈과 들창 코를 하고 있었지. 하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완벽하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단다. 과거와 현재에도 소크라테스와 유사한 인물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지.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의 철학자로서 행동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 소크라테스의 생애는 그의 제자이자 역시 철학 사상 위대한 철학가로 손꼽히는 플라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단다. 플라톤은 여러 대화편을 저술했는데 여기에 소크라테스를 등장시켰어. 플라톤이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 한 말들이 정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지는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철학 이론을 구분짓기란 쉬운 일이 아니야. 이런 문제는 직접 쓴 글을 남기지 않은 다른 역사적 인물들에게서도 볼 수 있어. 가장 잘 알려진 예가 바로 예수에 관한 얘기지. 우리는 사도 마테오나 루카가 전해주는 말을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가 직접 한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인물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도 늘 풀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았지. 하지만 원래 소크라테스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플라톤이 기록한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약 24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서양 사상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 문답법.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사유의 본래 핵심은 그가 인간들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 대상자들에게 배우려는 인상을 준 것이란다. 그는 절대로 학교 선생님처럼 가르치지 않았어. 대화로 이끌어 나갔지. 그러나 그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으면 유명한 철학자가 될 수 없었겠지? 당연히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소크라테스는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자신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를 취했단다. 그러고는 대화를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자기 생각의 허점을 깨닫도록 유도했지. 그렇게 그의 대화 상대를 궁지로 몰고 가 결국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게 한 거야. 그의 어머니는 산파였다고 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문답법을 산파술에 비유했어. 산파 자신이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남의 출산을 돕기만 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의 임무는 사람이 올바른 통찰력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사람의 인식은 내면 세계에서 생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없으니까 말이야. 자신이 내면에서 생긴 인식만이 참된 통찰력이란다. 자신이 임신을 해야 제 아이를 얻을 수 있듯이 우리도 자신의 이성을 발휘할 경우에 철학적 진리를 통찰할 수 있어. 사람은 이성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인가를 끌어낼 수 있다는 말이란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방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이용하도록 유도했어. 이때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혹은 더 어리석은 척 꾸며댔단다. 이를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라고 하지.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는 거듭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 속에 숨은 허점들을 드러냈어. 그런 일은 대개 사람들로 붐비는 광장 한복판에서 벌어졌지.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소크라테스를 만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했어. 이런 사정을 생각해 볼 때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는 동료 시민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의 권력자들에게 성가시고 거슬리는 존재로 여겨졌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는 게으른 앞말과 같다. 그리고 나는 의식을 깨우기 위해 말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에와 같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 신의 목소리. 소크라테스가 동시대인들을 괴롭히려고 그들의 다리를 걸고 넘어진 건 아니란다. 소크라테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늘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했어. 한 예로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반대했지. 반정부 인사를 밀고 하라는 명령도 거부했어. 결국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지만 말이야.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를 망치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단다. 500명의 배심원으로 구성된 법정에서 간신히 절반이 넘는 배심원이 소크라테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 그래도 그에게는 사면을 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 게다가 아테네를 떠나 망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에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소크라테스가 아니었을 거야. 그는 양심과 진실을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했지. 소크라테스는 국가를 위해서 행동했노라고 확언했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고 얼마 뒤 절친한 친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독배를 마셨단다. 소피야, 왜 그랬을까? 왜 소크라테스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역사상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위해 죽음을 감내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만 있었던 것은 아니야. 예수를 언급한 적이 있지. 예수와 소크라테스 사이엔 여러 가지 유사점이 있어. 그 예를 몇 가지만 들게. 두 사람은 모두 동시대인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어. 자신의 말을 글로 남겨놓지도 않았지. 그래서 우린 이들이 제자들이 전해주는 내용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문답법의 거장이었단다. 그들은 사람들을 열광시킬 수도 있었고 동요하게 할 수도 있는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며 두 사람 모두 모든 형태의 부정과 권력 남용을 규탄하면서 사회의 권력자들에게 도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지. 예수와 소크라테스의 재판 과정에서도 뚜렷한 유사성을 볼 수 있어. 둘은 사면을 청함으로써 자신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들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믿었단다. 결국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죽었고 죽은 뒤에도 숭배와 믿음의 대상이 되었어. 그러나 내가 두 사람의 유사성을 말한 것은 그들이 똑같다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다만 나는 무엇보다 둘 다 용기 있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단다. 아테네의 조커. 아직 소크라테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이제까지 한 얘기는 그저 그의 철학 방법에 대한 것이었을 뿐이란다. 그럼 그의 철학은 어떤 것이었을까?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과 같은 시대 사람이야. 그도 소피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자연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생활에 더욱 철학적 관심을 기울였어. 몇백 년 후 로마 철학자인 키케로는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하늘에서 땅으로 불러내려 각 도시와 집집마다 보금자리를 들게 하고 사람들이 인생과 윤리, 선과 악에 관해 깊이 생각하게 했다라고 말했단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중요한 점에서 소피스트들과는 달랐지.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학자나 현인이라고 자처하는 소피스트로 생각하지 않았단다. 소피스트와는 달리 가르치고 돈을 받지 않았으며 자신을 참된 의미에서의 철학자라고 칭했지. 원래 철학자라는 말이 필로소포스라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뜻한단다. 소피야, 똑바로 앉아있니? 내가 남은 철학 수업에서 철학자와 소피스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다. 소피스트들은 재치 있는 몇 마디 말을 해주고는 돈을 받았지. 그리고 그런 소피스트들은 전체 역사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사라졌어. 얕은 지식에 만족하거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주 많이 알고 있는 척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교만한 사람들이 떠오르는구나. 아직 어리지만 소피도 그런 소피스트들을 만난 적이 있겠지. 하지만 소피야, 진정한 철학자는 소피스트와는 전혀 다르단다. 그래, 정확히 정반대라고 볼 수 있지. 철학자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아주 조금만 알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단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인식에 도달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런 드문 사람이지.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인생과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크라테스 자신이 너무 조금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지. 따라서 철학자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란다. 또 그러한 사실이 그 자신을 괴롭히지. 그렇게 보면 철학자는 거짓된 지식을 뽐내는 모든 이들보다는 훨씬 현명해 보여. 아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었지. 소크라테스는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했어. 소피야, 이 말을 잘 적어둬. 왜냐하면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거든. 이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질문하는 사람은 항상 가장 위험한 인물이야. 대답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아. 수천 가지 대답보다 질문 하나가 많은 불씨를 안고 있을 수 있어. 소피야,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알지? 원래 임금님은 벌거숭이였는데 신하 가운데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 이때 갑자기 한 아이가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외쳤단다. 그 아이는 정말 용감한 아이지.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 것만을 알고 있는지 용기를 내서 분명히 깨우쳐 주었어. 어린이와 철학자는 서로 닮은 점이 많다고 얘기한 것처럼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인구는 적절한 대답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어. 이제 우리에겐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지.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 모든 사람의 눈을 속이고 알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다른 하나는 중요한 문제는 두 눈을 감고 아예 외면하는 거지. 이런 방식으로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어. 사람들 대부분은 확신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그저 무관심해졌지. 이건 카드놀이와 비슷하단다. 한쪽에 검은색 카드 뭉치를 쌓아놓고 다른 쪽엔 빨간색 카드를 쌓아놓는 거야. 때때로 이 카드놀이에서 하트나 클로버, 다이아몬드와 스페이드도 아닌 조커가 나오게 되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바로 그 조커였어. 그는 확신에 차 있지도 무관심하지도 않았단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그를 고통스럽게 했지.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쉼없이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철학자였단다. 한 번은 그 어떤 사람이 아테네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델포이 신탁에서 물었단다. 델포이 신탁은 소크라테스라고 대답했지. 이 신탁을 소크라테스가 전해 듣고 그는 아주 놀랐다고 해.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이 현명하다고 여기는 한 사람을 찾아갔어. 그런데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분명히 대답하지 못하자 소크라테스는 결국 델포이 신탁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지. 소크라테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식의 확실한 토대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었어.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강하게 믿은 소크라테스는 명백한 합리주의자였단다. 올바른 인식은 옳은 행동을 유도한다. 소피야, 소크라테스는 마음속으로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지? 그리고 이 양심의 소리는 소크라테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해주었단다. 무엇이 선인지 아는 삶은 선을 행할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인식은 올바른 행동을 유도한다고 했어. 그리고 그는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만이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우리가 그릇된 행동을 하는 것은 더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폭을 넓히는 일은 아주 중요하지.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주 분명하고 보편타당한 개념 정의를 내리는 건 역시 무척 중요하단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와는 반대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은 사회가 아니라 인간 이성에 있다고 믿었어. 아마 이 맨 끝 문장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확신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지.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어느 누구도 불행해지고 싶진 않을 테니까. 소피는 어떻게 생각하니? 마음속 깊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계속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겠니?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며 남을 비방하는데 그들도 그런 짓이 옳지 않음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소피야,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겠니? 소크라테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믿었어.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읽은 소피는 편지를 얼른 과자통에 넣고
정원으로 나왔다. 엄마가 어디 있었냐고 다그치는 걸 피하려면 장 보러 간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집에 얌전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거지를 다 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했다. 소피가 막 수도꼭지를 트는 순간 엄마가 커다란 비닐봉투 2개를 들고 와서 소피야, 너 요즘 이상해? 라고 말했다. 소피는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불쑥 소크라테스도 그랬어요 라고 했다. 소크라테스라니? 엄마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피는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며 말을 이었다. 그것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목숨을 잃은 건 너무 안타까워요. 뭐? 소피야, 너 정말 이상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소크라테스도 몰랐어요. 소크라테스가 알고 있던 사실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테네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이었대요. 이 말에 엄마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잠시 후 엄마가 말했다. 학교에서 배웠니? 소피는 고개를 힘차게 내저었다. 학교에서는 배우는 게 한 개도 없어요. 학교 선생님과 진짜 철학자 사이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넣어주려고 애쓰지만 철학자는 학생들과 함께 사물의 근본을 파헤치려고 하지요. 아하, 또 그 흰토끼 얘기구나. 내가 그 남자아이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 하지만 그 아이 머리가 좀 이상한 거 아니니? 이때 소피는 개수대에서 엄마 쪽으로 몸을 돌리고 설거지 수세미를 들어 엄마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 애는 아주 정상이에요. 하지만 마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등에 같아요. 사람들의 낡고 굵은 생각을 마구 휘저어 놓으니까요. 예, 이제 그만해. 그 아이는 좀 건방진 괴짜인 것 같아. 소피는 다시 개수대로 몸을 돌렸다. 현명하진 않지만 건방진 아이도 아니에요. 옳은 지식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카드 놀이에서 진짜 조커가 다른 여러 카드들과 가장 다른 점이에요. 조커라고? 소피는 고개를 끄덕였다. 카드 놀이에서 하트와 클로버 그리고 스페이드와 다이아몬드가 여러 장이잖아요. 하지만 조커는 딱 한 장뿐이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럼 엄마는요? 소피 엄마는 장본 물건들을 주섬주섬 치우고는 신문을 집어들고 거실로 갔다. 그때 엄마가 특별히 문을 꼭 닫았다는 것을 소피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피는 자기 방으로 갔다. 선반 위에 올려놓았던 빨간 실크 스카프를 꺼내 그 위에 새긴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힐데. 아테네. 폐허에서 여러 개의 높은 건축물들이 솟아올랐다. 이날 저녁 일찍 소피 엄마는 친구들에게 놀러 나갔다. 엄마가 나가자마자 소피는 안뜰을 가로질러 비밀 동굴로 갔다. 동굴 속 큰 과자통 옆에 두껍고 작은 소포가 있었다. 소피는 바로 포장을 뜯었다. 비디오 테이프네. 소피는 다시 집으로 뛰어갔다.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다니 뭔가 새로운데? 그런데 철학 선생님은 소피네 집에 비디오가 있는 줄 어떻게 아셨을까? 비디오는 무슨 내용일까? 소피는 테이프를 뜯었다. 화면에 큰 도시가 나타났다. 가까이에서 찍은 아크로폴리스가 보였기 때문에 소피는 이 도시가 아테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저기 신전의 옛터 주위에서 가벼운 옷차림의 사진기를 목에 건 관광객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서 플래시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카메라가 그 플래카드를 클로즈업 했다. 아니 저긴 지금 힐데라고 쓰여 있는 거 아니야? 잠시 후 한 중년 신사가 비디오 카메라 앞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키가 작고 잘 다듬은 수염에 파란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그는 곧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다. 소피야, 아테네에 온 것을 환영해. 내가 이미 짐작했듯이 내가 알베르토 크녹스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흰토끼가 계속 우주라는 마술사의 검은 모자에서 꺼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주고 싶어.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아크로폴리스란다. 이 말은 성체나 언덕 위의 도시를 뜻하지. 이 언덕 위에는 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단다. 그건 물론 이곳에 특수한 지리와도 관계가 있어. 이 고원지대는 적을 방어하기 위하단다. 아테네가 이 고지대 아래 평지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갈 때 아크로폴리스는 요새와 신전터로 이용되었지. 기원전 5세기 초만 페르시아인들의 끔찍한 전쟁이 있었단다. 기원전 480년에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아테네를 약탈하고 아크로폴리스의 옛 목조 건축물들을 모조리 잿더미로 만들었어.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이 이듬해에 페르시아 병사들을 무찌르고 아테네의 황금 시대를 열었지. 그리고 아크로폴리스를 다시 찾았단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당당하게 아름답게 다시 지었지. 그리고 그때부터 이곳은 순전히 신전만 있는 성역이 되었지. 바로 이 시기에 소크라테스가 거리와 장터를 돌아다니며 아테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어. 그런 가운데서 그는 아크로폴리스의 재건과 모든 자랑스러운 건물들이 세워지는 걸 지켜봤어. 바로 이곳이 그 건축 현장이었지. 내 등 뒤로 가장 큰 신전이 보이지? 이걸 파르테논 신전 또는 처녀의 집이라고 불렀단다. 아테네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 세운 신전이란다. 대리석으로 지은 이 건축물의 윤곽선은 직선이 아니고 조금 휘어져서 더욱 생동감을 주지. 그래서 이 신전은 엄청나게 크지만 둔중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데 이건 착시 때문이야. 약간 안으로 휘어진 사방의 모든 기둥을 곧게 펴 한 점에서 만나게 하면 1500m 높이의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단다. 신전 안에는 12m 높이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어. 이것은 16km쯤 떨어진 산에서 가져온 흰 대리석에 여러 가지 선명한 색을 칠한 것이라고 해. 소피의 가슴이 마구 뛰었다. 철학 선생님이 진짜 비디오로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엊그제 어둠 속에서 본 희미한 그 모습이 지금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 서 있는 저 사람인 것 같았다. 이제 화면 속의 신사가 신전의 옆면을 따라 걷고 카메라가 그를 따랐다. 맨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그 신사는 아테네의 전경을 가리켰다. 카메라는 아크로폴리스 고원지대 아래에 있는 오래된 극장을 비췄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디오니소스 극장이야. 베레모로 쓴 그 신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아마 이것이 유럽에서 제일 오래된 극장일 거야.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었을 때 이 극장에선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피리데스와 같은 위대한 비극 작품들의 작품이 공연되었어. 불행한 오이디푸스 왕을 그린 비극을 말한 적이 있었지. 그 비극도 이곳에서 처음 상연되었단다. 물론 희곡들도 이 무대에 상연되었지. 가장 유명한 희극 작가는 아리스토파네스란다. 아리스토파네스는 아테네의 긴 소크라테스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희극을 썼단다. 소피아, 극장 맨 뒤로 배우들이 등장하던 돌로 된 벽이 보이지? 이를 스케네라고 해. 이 이름이 오늘날 연극의 장면을 뜻하는 씬으로 이어졌지. 그리고 극장을 의미하는 시어터라는 단어는 옛 그리스어의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단다. 이제 다시 철학으로 돌아갈게. 자, 이제 우리는 파르테논 신전을 빙 둘러보고 나서 출입문을 통해 아래로 내려갈 거야. 이제 키 작은 신사는 큰 파르테논 신전 주위를 돌았다. 그의 오른편으로 작은 몇몇 신전이 보였다. 그는 높은 기둥 사이로 난 계단을 내려왔다. 그가 걸어서 아크로폴리스 고지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작은 언덕에 올라서서 아테네 시를 가리켰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언덕을 아레이오스 파고스라고 부른단다. 이곳에 있던 아테네 최고 법정이 살인죄를 신문했지. 수백 년 후에 사도 바울이 이곳에 서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예수와 기독교에 관해 설교했지.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거야.
소피야, 저 아래 왼편으로 지금은 폐허가 된 옛 아테네 장터가 있단다. 대장장이의 수호신 헤파이스토스의 장엄한 신전을 제외하곤 대리석 조각들만 남아있지. 그럼 아래로 내려가 보자. 다음 순간 그의 모습이 오래된 폐허 가운데에서 다시 나타났다. 소피가 보는 화면 맨 위에는 하늘 위로 치솟을 듯한 거대한 아테나 신전이 아크로폴리스에 잡고 있다. 철학 선생님은 부서진 대리석 조각 위에 걸터 앉아 카메라를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옛날 아테네 광장의 가장자리야. 지금은 이렇게 쓸쓸해 보이지만 예전에는 멋진 신전들과 법원, 다른 공공기관들과 상점, 음악당, 그리고 커다란 체육관도 있었단다. 이런 모든 건물이 정사각형 모양의 넓은 광장을 에워싸고 있었지. 이 조그만 지역이 전 유럽 문명의 토대를 이룬 곳이란다. 정치, 민주주의, 경제, 역사, 생물학, 물리학, 수학, 논리학, 신학, 철학, 윤리학, 심리학, 그리고 이론과 방법, 이념과 체계 등 그 밖의 많은 용어가 이 광장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한 작은 민족에게서 유래되었단다. 소크라테스는 이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 올리브유 항아리를 나르던 한 불쌍한 노예의 팔을 잡고 철학 문제를 물었을지도 모르지. 소크라테스는 노예에게도 일반 시민과 똑같은 이성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또 어느 시인의 열띤 문답을 주고받기도 했겠지. 그리고 젊은 제자 플라톤과 조용히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단다. 그런 일을 생각하니 참 이상하구나. 우리가 계속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철학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였지. 소피도 이런 생각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철학 선생님이 갑자기 알 수 없는 개가 정원에 있는 소피의 비밀 장소에 갖다 놓은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소피에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긴 마찬가지였다. 이제 철학 선생님은 앉아있던 대리석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원래는 이쯤에서 끝맺으려고 했단다. 내게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와 폐허가 된 옛 광장 아고라를 보여주려고 했지. 그런데 이 주변이 그 옛날 얼마나 번창했었는지 내가 확실히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구나. 그래서 내 생각에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사실 이건 규칙 위반이지만 우리 둘 사이의 비밀이란다. 어쨌든 조금만 더 살펴보면 돼. 그는 아무런 말 없이 오랫동안 묵묵히 제자리를 서서 카메라를 쳐다보았고 곧 아주 다른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다. 폐허에서 여러 개의 높은 건축물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마술처럼 폐허가 된 옛 건물들이 다시 세워졌다. 지평선 너머로는 아직 아크로폴리스가 보였지만 시장 근처의 아크로폴리스와 그 아래 평지의 건물들은 아주 새 것이다. 건물들은 황금빛을 띠는 화려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사각형의 커다란 광장에는 형형색색의 옷을 걸친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다. 몇몇 사람은 칼을 차고 있다. 어떤 이들은 머리에 항아리를 이고 있으며 파파루스 두루마리를 팔에 건 사람도 있었다. 이제야 소피는 철학 선생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파란 베레모를 쓰고 있었지만 화면에 비치는 다른 사람들처럼 노란색 긴 겉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화면 정면으로 다가와 카메라를 쳐다보며 말했다. 소피야, 우리 지금 고대 아테네에 있단다. 너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 말 뜻 알겠지? 지금은 기원전 402년이고 소크라테스가 죽기 3년 전이야. 이 특별한 만남이 소중하다는 걸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비디오 카메라를 빌리는 문제도 무척 어려웠고. 소피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어떻게 그 수수께끼 철학 선생님이 갑자기 2400년 전에 아테네에 서 있는 걸까? 어떻게 다른 시대에 찍은 비디오를 지금 볼 수 있는 걸까?
고대에는 비디오가 없었다는 사실을 물론 소피도 알고 있다. 혹시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 많은 대리석 건축물들은 모두 진짜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아테네 옛 광장과 아크로폴리스까지 단지 영화 한 편을 위해 전체를 다시 세운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이 무대 배경을 만드는데 아주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소피 한 사람에게 아테네를 관해 알려주기 위해 그 엄청난 비용을 들였겠는가? 베레모를 쓴 철학 선생님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소피야, 저 기둥 뒤 사이로 난 통로에 두 남자가 보이니? 소피는 약간 헤어진 겉옷을 걸친 노인을 발견했다. 그는 전혀 손질이 안 된 긴 수염과 납작한 코, 움푹 들어간 파란 눈을 하고 있고 양보랭 광대뼈가 툭 붉어져 있었다. 그 옆에는 아주 멋진 청년이 서 있었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젊은 제자 플라톤이란다. 누군지 알겠니? 소피야, 이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렴. 그리고 나서 철학 선생님은 높은 천장 밑에 서 있는 두 남자에게 다가가 베레모를 벗고 소피가 알아들 수 없는 몇 마디 말을 건넸다. 그리스 말임이 분명했다. 잠시 후 그는 카메라를 보고 말했다. 내가 저분들에게 한 노르웨이 소녀가 소크라테스 선생님과 그 제자분을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 이제 플라톤이 직접 내가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을 할 거야. 하지만 경비병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서둘러야 해. 그 젊은이가 앞으로 나와 카메라를 보자 소피는 관자놀이가 죄는 듯한 긴장을 느꼈다. 소피 양, 아테네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다. 그는 엉터리 노르웨이 말로 떠듬떠듬 말을 이었다. 내 이름은 플라톤입니다. 소피 양에게 4가지 과제를 제시하죠. 제일 먼저 빵 굽는 사람이 혼자서 빵 50개를 어떻게 똑같이 구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은 어떻게 모든 말들이 똑같이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인간에겐 불멸의 영혼이 있다고 믿는지 생각해 보세요. 끝으로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이성적 인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바로 화면이 꺼졌다. 비디오 테이프를 앞으로 되감거나 또 뒤로 감아 보아도 지금까지 본 것이 전부였다. 소피는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소피는 처음부터 철학 선생님이 아주 별난 분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익숙한 모든 자연 법칙을 무시한 수업 방식을 택한 점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실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본 걸까?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비디오는 만화 영화가 아니다. 소피는 비디오 테이프를 꺼내 새 방으로 들어갔다. 벽장 매니 칸, 레고 조각들 옆에다 비디오 테이프를 밀어넣고 나서 아주 기진맥진의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다. 몇 시간 후 엄마가 들어와 소피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소피야, 어딜 다녀온 거니?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있잖아. 소피는 졸음에 겨워 아테네에 갔었어요 라고 웅얼거리다 더 이상 말없이 몸을 돌려 눕고는 다시 잠들어 버렸다. 플라톤, 영혼의 고향을 향한 동경. 다음날 아침 소피는 눈을 번쩍 떴다. 새벽 5시가 막 지났을까? 또렷한 정신으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왜 옷을 입고 잤지? 이제야 모든 일이 떠올랐다. 소피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벽장 맨 위 칸을 살펴보았다. 비디오 테이프가 거기 있다. 꿈을 꾼 것은 아니다. 적어도 모든 꿈이 꿈은 아니다. 그러면 소피가 비디오에서 본 사람이 정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일까? 차라리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 엄마 말씀이 옳은지도 모른다. 요즘 소피는 정말 소피답지 않다. 다시 잠이 오지 않는다. 혹시 그 사이 헤르메스가 새 편지를 갖다 놓았는지 동굴을 한번 살펴볼까? 소피는 살금살금 2층에서 내려와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정원은 맑고 조용했다. 새들이 힘있게 지저귀는 바람에 소피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아침 이슬은 작은 수정처럼 풀잎에 맺혀 아른거린다. 소피에겐 이 세계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느껴졌다. 덤불숲도 약간 축축하게 젖어 있다. 철학 선생님의 새 편지는 없었다. 소피는 큰 나무 밑동에 물기를 잘 닦고 그 위에 주저앉았다. 비디오에서 본 철학자 플라톤이 내준 과제들이 떠올랐다. 첫째, 과제는 빵 굽는 사람이 어떻게 과자 50개를 똑같이 구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소피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 질문이 소피에게 너무 풀기 힘든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피 엄마는 이따금 건포도를 넣은 크링글을 늘 똑같이 빵 2개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엄마가 전만 제빵사도 아니니 빵들이 아주 다를 수밖에. 하지만 빵가게에서 사는 케이크도 아주 똑같은 것은 없었다. 각각의 케이크들은 제빵사의 손에서 모두 새롭게 만들어진다. 소피 얼굴 위로 갑자기 묘한 웃음이 번졌다. 엄마가 크리스마스 과자를 굽는 동안 아빠랑 시내에 간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빠와 소피가 집에 돌아왔을 때 부엌 식탁이 온통 사람 모양의 작은 과자로 뒤덮인 적이 있었다. 물론 과자들이 전부 다 똑같지는 않지만 형체는 비슷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이유는 엄마가 이 과자들을 한 가지 틀로 모두 찍어냈기 때문이다. 소피는 이 과자의 기억을 떠올려 첫 번째 과제를 해결해서 무척 흡족했다. 즉, 빵 굽는 사람이 똑같은 과자 50개를 만들려면 하나의 틀을 사용하면 된다. 그래, 그거야. 비디오 속에 있는 플라톤은 카메라를 보며 그 다음 질문으로 왜 말들이 모두 똑같은지 물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소피는 정반대로 같은 말은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이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과 같다. 소피는 이 과제를 거의 포기할 뻔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과자가 또 생각났다. 그 많은 과자 가운데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다른 과자보다 두꺼운 것이 있고 부드러진 것도 있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과자들은 어떤 점에서는 다 똑같다는 사실이다. 아마 플라톤은 왜 말이 항상 말일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왜 말과 돼지의 잡종이 아닌지 묻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어떤 말은 곰처럼 갈색을 띠고 또 어떤 말은 양처럼 희지만 또 모든 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지금껏 소피는 발이 6개거나 8개인 말들을 본 적은 없다. 그렇지만 플라톤도 말이 똑같은 틀에서 만들어져 전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텐데. 세 번째로 그는 한층 더 어려운 문제를 냈다. 인간에겐 불멸의 영혼이 있을까? 소피는 자신이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느꼈다. 소피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육체는 화장되거나 매장되며 그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알고 있다. 만약 사람에게 불멸의 영혼이 있다면 사람은 서로 다른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이 틀림없다. 즉 수십 년 살다 죽고 마는 육체와 육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과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영혼이란 두 부분으로 말이다. 한 번은 소피 할머니가 마음은 늘 어린 소녀 같은데 몸만 늙어간다고 한 적이 있다. 어린 소녀라고 하시던 할머니 말씀을 마지막 질문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았다. 여자와 남자는 똑같이 이성적일까? 이 질문은 소피에게 잘 와닿지 않았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성적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할 문제다. 이때 철학 선생님이 소크라테스에 관해 한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이성만을 이용할 때 철학적 진리를 통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노예도 귀족처럼 똑같은 이성으로 철학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이성적이라고 말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소피가 이런 생각에 빠졌을 때 갑자기 덤불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증기기관차처럼 씩씩거리는 소리였다. 그 순간 누런 개 한 마리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입에 큰 봉투를 물고 있었다. 헤르메스구나. 고마워. 헤르메스는 봉투를 소피 앞에 떨어뜨렸다. 소피는 손을 내밀어 개의 목 언저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헤르메스, 넌 아주 착한 개구나. 납작 엎드리는 걸 보니 소피가 쓰다듬어주는 게 무척 좋은가 보다. 하지만 몇 분 뒤 헤르메스는 다시 일어나 덤불을 통과했던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소피는 봉투를 꼭 쥐고 헤르메스를 쫓기 시작했다. 기어서 좁은 울타리를 지나 곧 정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헤르메스는 숲 가장자리로 뛰어갔고 소피는 몇 미터 뒤처져서 따라갔다. 헤르메스는 두어 번 몸을 돌려 으르렁거렸지만 소피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지금 그녀는 아테네까지라도 달려가서 철학 선생님을 꼭 찾아내고 싶었다. 헤르메스는 더욱 빨리 내달려 곧 숲속 작은 오솔길에 다다랐다. 소피는 질세라 더욱 속력을 냈지만 잠시 후 헤르메스가 몸을 휙 돌려 소피를 향해 경비견처럼 마구 짖었다. 소피는 멍하니 있지 않고 그 틈에 헤르메스에게 더욱 다가섰다. 헤르메스는 계속 소피를 위협했다. 결국 소피는 따라잡기를 포기하고 오랫동안 멍하니 제자리에 서서 헤르메스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다. 사방이 조용해졌다. 숲속의 작은 빈터에 이르러 소피는 그루터기에 걸터 앉았다. 소피의 손에는 큰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를 뜯고 글씨가 꽉꽉 채워진 편지 여러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소피야, 반가웠어. 물론 아테네에서 말이야. 드디어 나를 소개했구나. 이미 내게 플라톤도 소개했으니 곧바로 이야기를 시작할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실 때 플라톤은 29살이었어. 소크라테스의 오랜 제자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가 신문을 받는 과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았어. 아테네가 이 도시의 가장 고결한 현인에게 내린 사형 선고는 플라톤에게 지울 수 없는 강한 인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철학적 탐구 방향 전체를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단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플라톤에게 사회 속의 현실적 관계와 진리나 이상 사이에 그 어떤 모순이 있는지 플라톤에게 보여주었지. 철학자인 플라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소크라테스의 법정 진술을 기록해서 변론이라는 책을 만드는 것이었어. 이 책에는 소크라테스가 대법정에서 연설한 내용이 실려 있지. 소피, 너도 알다시피 소크라테스는 글을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어.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전의 많은 철학자들의 저서는 대부분 후세까지 전해지지 않았지. 반면 플라톤의 주요 조서는 고스란히 잘 보존되고 있어. 그 저서들이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플라톤이 아테네에서 직접 철학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이야. 이른바 그리스의 전설적 영웅 아카데모스의 이름을 딴 숲속에서였지. 그래서 플라톤이 세운 철학학교를 아카데미아라고 불렀단다.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서는 철학, 수학, 체육을 가르쳤단다. 이 가르치다라는 표현이 아마 정확한 단어는 아닐 것 같아. 이곳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했거든. 따라서 플라톤이 그의 철학론을 기술하면서 대화 형식을 취한 것도 전혀 우연이 아니지. 영원한 진리,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섬. 이 철학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각 철학자의 철학 구성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 플라톤은 무엇을 연구하려 했을까? 간단히 말하자면 플라톤의 관심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과 흘러가는 것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었단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는 자연 철학이 제기한 철학 문제에 등을 돌리고 인간과 사회에 관심을 쏟았어. 분명히 맞는 말이지.
그런데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도 그들 나름대로 한편으론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흘러가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밝히려고 했단다. 인간의 도덕과 사회적 이상이나 미덕에 관해 고민할 때 영원한 것과 변화하는 것의 관계를 물었던 거야. 쉽게 말하면 소피스트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는 각 도시 국가마다 다르고 또 세대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했단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문제는 변하는 것이라고 보았지.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이런 소피스트들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행동에 대한 영원한 규칙이나 규범이 있다고 믿었거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 이성은 영원히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변치 않는 규범을 모두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지. 소피야, 아직도 내 얘기를 잊고 있겠지? 그럼 이제 플라톤에 관해 이야기할게. 플라톤은 자연 속에서 영원 불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과 사회 속에서 영원 불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도 관심을 기울였단다. 물론 플라톤에게 이것은 하나이고 같은 것이었지. 플라톤은 영원히 변치 않는 고유한 현실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단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위해 철학자들이 있는 거지. 따라서 철학자에겐 올해의 최고 미녀나 연장 영업을 하는 목요일에 가장 값싼 토마토를 고르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다. 철학자들은 그런 세속적인 일들은 제쳐놓고 영원히 참되고 영원히 아름다우며 영원히 선한 것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단다. 이제 적어도 플라톤 철학의 구상 범위를 약간 짐작할 수는 있겠지. 자, 지금부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그럼 훗날 유럽 철학에 큰 발자취를 남긴 플라톤의 특이한 사유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야. 이데아의 세계. 엠페도클레스와 데모크리토스는 모든 자연현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4가지 있다고 말했어. 플라톤도 이 문제를 탐구했는데 그 방식은 전혀 달랐어. 플라톤은 우리가 자연에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만물은 다 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결코 분해할 수 없는 원소 따위는 없었어. 감각세계에 속하는 만물은 시간이 흐르면 소멸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나 동시에 만물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 초시간적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단다. 이해되니? 글쎄, 이해가 안 되면. 소피야, 왜 말은 모두 똑같을까? 넌 말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모든 말은 공통점이 있어. 바로 그 공통점이 우리가 말을 인식할 때 전혀 문제없이 말을 알아보도록 한 거지. 각각의 말들은 물론 변해. 시간이 지나면서 늙고 병들고 나중에는 죽게 돼. 그러나 고유한 말의 형상만은 변하지 않아. 플라톤에 따르면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은 어떤 물리적 원질이 아니야. 도리어 그것에 따라 모든 형상이 형성되는 정신적이고도 추상적인 밑그림인 것이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어떤 것이 실제로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의 변화를 훌륭하게 설명했어. 그들은 자연 순환 속에서 해체되지 않고 영원 불변하는 가장 작은 소립자가 있다고 생각했단다. 글쎄, 소피야, 내가 글쎄라고 말한 이유는 이들이 어떻게 이 작은 소립자들이 한때는 말을 구성하는 원소였다가 400년이나 500년 후에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말을 혹은 코끼리나 악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근거를 대지 못했기 때문이야. 플라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데모크리토스의 원자가 절대 코끼리와 악어를 합친 악어 코끼리 또는 코끼리 악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철학적 사유의 단초가 되었어. 이제 이 단락을 이해했으면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보자. 좀 더 확실하게 요점만 얘기할게. 내가 상자에 가득 든 레고 조각들을 꺼내 말을 조립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나중에 내가 만든 말을 해체해서 그 레고 조각들을 다시 상자 안에 넣고 아무리 흔들어도 이 레고 조각들은 말이 되지 않아.
레고 조각이 어떻게 저절로 말이 될 수 있겠니? 절대 그럴 수 없지. 내가 이 레고 조각들을 다시 조립해야 말이 만들어질 거야. 또 내가 새로운 말을 조립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내 머릿속에 내가 본 말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레고로 만든 말은 모든 말이 가진 불변하는 밑그림에 따라 생겨난 거지. 똑같은 50개의 과자에 대한 해답을 찾았니? 우리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자. 소피, 너는 갑자기 우주에서 지구로 뚝 떨어져서 빵가게를 처음 본 거야. 그래서 멋진 빵가게를 보고 더듬더듬 들어가 쟁반 위에 있는 사람 모양과 과자 50개를 보게 됐어. 내 생각에는 넌 머리를 극적이며 어떻게 이 과자들이 모두 똑같이 생겼는지 스스로에게 묻겠지. 또 이 사람 모양 과양 중 어떤 것에는 팔이나 목이 없거나 배가 불룩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잘 생각해보면 이 과자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과자들은 모두 온전하진 않지만 모두 공동의 기원이 있단다. 이 과자들은 모두 한 틀에서 구워졌다는 것이지. 그뿐이 아니야. 이제 너는 이 틀을 보고 싶어질 거야. 이 형상은 이 틀로 만들어낸 부스러지기 쉬운 어떤 모조품이나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층 더 아름답겠지. 소피야,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면 너는 플라톤과 같은 방식으로 철학 문제를 풀어낸 것이란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처럼 플라톤도 우주에서 지구로 툭 떨어진 격이지. 플라톤은 어떻게 모든 자연 현상들이 비슷할 수 있는지 경이롭게 여겼어.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눈에 보이는 만물 위에 혹은 뒤에 한정된 수의 형상들이 있다고 결론지었단다. 플라톤은 이 형상들을 이데아라고 불렀어. 말의 이데아, 돼지의 이데아, 그리고 인간의 이데아가 있다고 본 것이지.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 플라톤은 감각세계의 뒤편에 참된 현실이 있다고 믿었단다. 그는 이 현실성을 이데아의 세계라고 불렀어. 여기서 우리는 영원불변의 밑그림을, 곧 각양각색의 자연현상들 배후에 있는 원형을 발견할 수 있지. 이 특이한 플라톤의 생각을 우린 이데아론이라고 한단다. 확실한 지식. 사랑하는 소피야, 지금까지 내 이야기를 잘 읽었지? 하지만 혹시 플라톤 정말로 진지하게 그 문제를 생각했는지 궁금할 수도 있어. 플라톤은 정말 그런 현상들이 아주 다른 현실 속에도 실제로 있다고 생각했을까? 플라톤은 이데아를 그의 평생에 걸쳐 글자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몇몇 대화편에 따르면 이데아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단다. 그럼 플라톤의 논증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자. 철학자는 영원 불변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내려고 한다고 했지. 특정 비눗방울의 존재에 관해 철학 논문을 쓰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거야. 첫 번째로 그 비눗방울이 갑자기 사라지기 전에 제대로 연구할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두 번째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몇 초 동안만 실제하는 그런 사물에 관한 철학 논문은 실질적으로 팔기가 어렵지. 플라톤은 우리 주변에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만물, 즉 우리가 잡고 만져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비눗방울에나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감각세계에 실제하는 사물은 무엇이든 간에 시간이라는 시련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야. 너도 알다시피 다소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과 동물은 결국 분해되고 죽게 되니까. 심지어 대리석 덩어리도 아주 천천히 닳아서 결국은 완전히 부스러져 버리지. 우리는 변화하는 사물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플라톤의 철학 문제였단다. 우리가 건드리고 만질 수 있는 감각세계의 사물에 관해선 그저 불확실한 의견만을 가질 뿐이지.
우리는 오직 이성으로 인식하는 것에 관해서만 확실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 그래 소피야,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볼게. 사람 모양을 한 과자가 각각 반죽하는 도중 혹은 발효 과정이나 굽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바람에 아무도 그 과자가 무슨 모양인지 형체를 분간할 수 없게 됐다고 하자. 그러나 내가 20, 30개에 달하는 비교적 형상이 온전한 과자를 본다면 나는 과자의 모양을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을 거야. 직접 그 형상을 보지 못했더라도 그 형상으로 추론할 수는 있지. 따라서 꼭 눈으로 그 형상을 보는 게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늘 우리의 감각에만 모든 것을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이야. 시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믿을 수가 있지. 내가 반 친구 30명과 함께 있을 때 선생님이 무지개 색 중 제일 예쁜 색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아마 제각각 다를 거야. 그러나 선생님이 3 곱하기 8은 얼마냐고 물으면 모두 똑같이 대답하겠지. 이 순간 판단한 것이 바로 이성인데 이것은 한 가지 점에서 의견이나 느낌과는 정반대야. 이성이 영원하고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영원하고 보편적인 사실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이야. 플라톤은 수학에도 큰 관심을 가졌는데 수학적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수학적 사실에 관한 한 우리는 확실한 지식을 얻어낼 수 있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 소피야, 잘 생각해봐. 내가 숲에서 둥근 솔방울 하나를 발견했다고 하자. 너는 그것을 곧 둥근 공 같다고 하는데 내 친구 요루는 그 솔방울의 한쪽이 약간 찌그러져서 공 같지 않다고 주장해. 너희는 눈으로 본 것에 관해 확실한 지식을 얻지 못한 거야. 반대로 너희는 원의 전체 각도의 합은 360도라고 완벽히 확신하지. 그런 경우에 너희는 비록 자연 속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너희 마음속에 눈을 통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이성적인 원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거야.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하면 우리의 감각이 인지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확실한 의견밖에 가질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성을 통해 인식하는 것 대해서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단다.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영원히 180도지. 또 감각세계에서 볼 수 있는 말이 언젠가 모두 절름발이가 된다 해도 말은 4개의 다리로 서 있다는 이데아는 계속 보평타당할 거야. 불멸의 영혼. 플라톤이 현실을 두로 나누어 분류한 내용을 살펴보았지. 그 하나가 바로 감각세계의 현실이야. 즉 우리가 대략적이고 불확실한 오감을 통해 인식하는 이 감각세계에 대해 우리는 단지 대략적이거나 불완전한 지식만을 얻을 수 있어. 우선 이 감각세계에서 모든 것은 흐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감각세계에는 영속하는 것은 없고 그저 생겼다 사라지는 사물들이 있을 뿐이야. 다른 하나는 이데아 세계의 현실이야. 즉 이데아의 세계에는 우리는 이성을 사용하여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이 이데아 세계는 감각을 통해서 인식할 수 없어. 이데아들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단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 존재 역시 둘로 나뉜다고 해. 인간은 변화하는 육체를 갖고 있어. 우리는 감각 세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세계의 다른 만물과 같은 운명을 겪지. 그리고 우리의 감각은 육체와 밀접하게 결합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 그러나 우리에겐 불멸의 영혼이 있단다. 영혼이 자리 잡은 곳은 바로 이성이야. 영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데아의 세계를 향해 눈길을 돌릴 수 있지. 소피야, 이제 거의 다 얘기한 것 같구나. 하지만 아직 더 가야 해. 플라톤은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자리 잡기 전에 이미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영혼이 육체 안에서 깨어나는 동시에 모든 이데아를 잊어버리게 돼.
이때부터 아주 놀라운 과정이 시작되었단다. 즉 인간은 자연 속에서 여러 형상들을 체험해감에 따라 점점 영혼 속에 깃든 희미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한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든 말든 말은 말 모양의 과자처럼 붙어 완전한 말이지. 영혼이 한때 이데아의 세계에서 본 온전한 말의 형상을 희미하게나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또 이 회상을 통해 영혼이 자리 잡고 있던 고향을 향한 동경이 싹트게 된단다. 플라톤은 이러한 갈망을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라고 불렀단다. 영혼은 생겨난 곳을 향한 사랑의 동경을 감지하게 되지. 그리고 이제부터 영혼은 육체와 감각적인 것을 모두 불완전하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경험하게 되지. 사랑의 날개를 단 영혼은 이제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고향으로 날아가 그리고 감옥과도 같은 육체에서 벗어나려 해. 이러한 생각에 관하여 특히 강조할 점은 플라톤이 이상적인 삶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영혼을 이데아의 세계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아니란다. 대개의 사람들은 도리어 감각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집착하지. 눈으로 말을 보는 사람은 그저 말을 볼 뿐 이 말이 모두 엉성한 모조품이란 사실을 보지 못해. 플라톤이 묘사한 것은 철학자의 길이란다. 우리는 그의 철학을 철학자의 활동에 대한 서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소피아, 넌 그림자를 볼 때 분명 어떤 사물이 이 그림자를 들이운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어떤 동물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하자 아마 그것이 말의 그림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도 너는 확신할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너는 고개를 돌려 실제 동물을 확인하는 거야. 물론 두 눈으로 본 동물은 불확실한 말의 그림자보다 윤곽이 훨씬 선명하고 아름답지. 그래서 플라톤은 모든 자연현상을 영원한 형상의 그림자 혹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단다.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살면서 이 그림자에 만족해. 그들이 무엇이 이 그림자를 들이우니 전혀 생각도 못하지. 그들은 그림자가 존재의 전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그림자로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불멸성도 잊고 있지. 암흑의 동굴에서 나오는 길. 플라톤은 지금까지 그의 생각을 명백히 밝혀주는 한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동굴의 비유라고 한단다. 이 비유를 내 방식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 사람들이 지하 동굴에서 산다고 생각해보자. 상상해봐. 사람들은 출입구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있고 목과 발목이 다 묶여 있어. 따라서 그들은 동굴벽만 볼 수 있지. 등 뒤에는 큰 장벽이 있고 그 뒤엔 사람과 비슷한 모습들이 지나다녀. 그 뒤에서 불이 타올라 동굴의 안쪽 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들이우지. 동굴 안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그림자의 연극이야.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앉아서 그림자만 보았기 때문이지. 이 그림자가 유일한 실제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이제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묶인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상상해봐. 처음에 그는 벽의 그림자가 어디서 온 것일까 자문해 보겠지. 마침내 자유를 얻고 장벽 위로 놓인 여러 물체들을 고개를 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니? 당연히 처음에는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부시겠지. 물체의 또렷한 윤곽 역시 그의 눈을 부시게 할 거야. 그는 지금까지 그림자만 보고 살았으니까. 그가 장벽 위로 올라가 불을 지나 동굴 밖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면 더욱 눈이 부실 거야. 그러나 두 눈을 비빈 뒤에 그는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게 되지. 그는 처음으로 색깔과 또렷한 윤곽을 보게 돼. 그리고 진짜 동물들과 꽃들을 볼 테고 동굴 안의 물체들이란 그것들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이제 그는 이 동물들과 꽃들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그는 하늘의 태양을 보고 그것이 자연의 동물과 꽃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겠지. 동굴 안에 불꽃이 그림자를 볼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이제야 이 행복한 동굴 거주자는 자연으로 뛰어나가 갓 얻어낸 자유를 만끽해. 그러나 그는 아직 저 아래 지하 동굴에 갇혀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지. 동굴에 도착한 그는 다른 동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굴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는 단지 실제의 모형일 뿐임을 알려주려고 애쓰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는 않아. 동굴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동굴벽을 가리키며 그들이 거기서 보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해. 결국 사람들이 그를 죽도록 때릴 거야.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를 통해 묘사한 것은 철학자가 불명료한 상상에서 출발하여 자연현상의 배후에 있는 실제 이데아에 이르는 철학 과정이야. 또 이 동굴 안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죽인 소크라테스를 생각할 수도 있지. 소크라테스는 이 동굴 사람들에게 익숙한 생각들이 잘못됐다고 꼬집고 그들에게 진정한 통찰에 이르는 길을 물어보이려고 했으니까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동굴의 비유는 철학적인 용기와 교육적 책임을 상징한단다. 여기서 플라톤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암흑의 동굴과 바깥의 자연 사이의 관계가 자연 형상과 이데아 세계 사이의 관계와 같다는 거야. 플라톤은 자연이 어둡고 슬프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데아의 명확성과 비교하면 자연은 어둡고 슬프다고 생각한단다. 예쁜 소녀의 그림은 절대 어둡고 음울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였지. 하지만 소녀의 모습 역시 하나의 상일 뿐이란다. 철학자가 다스리는 나라. 우리는 동굴의 비유를 플라톤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어. 여기서 플라톤은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표현하는 이상국가를 소개했지. 쉽게 말하면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야.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먼저 사람의 신체를 분석했어. 플라톤에 따르면 육체는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단다. 각 부분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지. 머리는 이성, 가슴은 의지, 배는 욕구 또는 욕망으로 보았어. 그 외에도 각 신체의 능력은 이상 혹은 덕을 가져. 즉, 이성은 지혜를 추구하고 의지는 용기를 구하며 욕망은 중용을 위해 절제되어야 하지. 우선 이 세 부분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조화롭고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단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일 먼저 자신의 욕망을 누르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으로 용기를 키우고 끝으로 이성과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 플라톤은 국가도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했어. 육체가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진 것처럼 국가도 통치자, 수호자, 그리고 상인 계급으로 되어 있지. 여기서 플라톤이 그리스 의학을 모범으로 내세우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단다.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간이 균형과 절제를 나타내듯 올바른 국가는 각 개인이 국가에서 자신의 자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존립한다는 것이지. 플라톤의 철학 세계에서는 국가 철학도 합리주의 특성을 띈단다. 좋은 국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를 이성으로 다스리냐에 달려있어. 머리가 육체를 조종하듯 철학자가 사회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지. 이제 각각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간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간단한 도식으로 표현해보자.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고대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생각나게 해. 거기서 각 개인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각기 특수한 역할을 맡았단다. 플라톤 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인도의 계급 제도는 지배계급, 군인계급, 상인계급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 오늘날 우리는 플라톤이 생각한 국가를 관점에 따라서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 철학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철학자들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은 플라톤은 우리와는 다른 시대 인물이라는 점이야. 그리고 플라톤은 남성만큼 여성도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 통치자가 이성으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플라톤은 여성도 남성과 같은 교육을 받고 육아와 가사노동에서 벗어난다면 남성과 똑같은 이성을 발휘한다고 믿었지. 그리고 플라톤은 통치자와 수호자에게는 가족과 사유재산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단다. 어린이 교육은 각 개인에게 맡기기엔 너무 큰 중대사라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 현실 정치에 크게 실망한 후 플라톤은 법률이라는 대화편을 썼어. 여기에서 그는 법치국가를 이상국가 다음으로 좋은 국가 형태로 기술하고 사유재산 및 가족의 유대관계를 다시 포함했지. 그렇게 해서 여성의 자유는 재현되었단다. 그러나 플라톤은 여성을 교육하지 않는 국가는 마치 오른팔만 단련하려는 사람들과 같다고 덧붙였어. 근본적으로 플라톤의 여성관은 당시 플라톤이 살던 고대 아테네 시대에 비춰보면 긍정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플라톤의 향연이 한 대화에 등장하는 디오티마라는 여성은 소크라테스가 철학적 통찰력을 갖도록 도와주기도 했어.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철학이란다. 플라톤 이후 약 20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의 특이한 이데아론에 관해 토론하고 이를 비판했지.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플라톤의 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란다. 그는 아테네의 세 번째 위대한 철학자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자. 소피가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편지를 읽는 사이 어느새 동쪽의 나무가 우거진 동산 위로 아침해가 떠올라 있었다.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다 잊고 동구 밖으로 나온 소피의 얼굴을 아침해가 눈부시게 비춰주었다. 소피는 작은 동굴에서 나오면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다. 플라톤의 글을 읽은 소피는 이제 자연을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되었다. 예전의 자신은 생명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순수한 이데아가 아닌 그림자만 보아왔던 것이다. 소피는 물론 영원한 표본을 주장한 플라톤의 말이 옳은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만물이 이데아의 세계에 깃든 영원한 형상의 불완전한 복제품이라는 생각은 꽤 설득력 있게 여겨졌다. 그리고 모든 꽃과 나무, 사람과 동물이 불완전하단 말은 옳다고 생각했다. 이제 소피 주위의 모든 것들은 너무 아름답고 생생해서 두 눈을 비빌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소피가 보는 것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수백 년 뒤에도 이곳에 같은 꽃과 동물이 있을 것이다. 또 각각의 동물과 꽃이 사라지고 잊혀져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하게 되리라. 이때 갑자기 웬 다람쥐 한 마리가 소나무 줄기로 깡충 뛰어올라 두어 번 뱅그르르 나무 줄기를 돌더니 이내 나뭇가지 사이로 모습을 감추었다. 소피는 속으로 너를 한번 본 적 있어 하고 생각했다. 물론 예전에 한번 본 그 다람쥐와 같은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말하자면 예전에 본 다람쥐와 같은 형상을 본 것이다. 소피는 플라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아마 자신의 영혼이 육체에 자리 잡기 전 이데아의 세계에서 영원한 다람쥐를 소피가 보았을지도 모른다. 소피가 이미 한번 산 적이 있다는 생각이 맞을까? 지금의 육체를 얻기 이전에 정말 소피의 영혼이 실제였을까? 시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 작은 금괴. 바로 소피의 육체가 늙고 죽어도 계속 살아있는 보석과도 같은 영혼이 소피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걸까?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읽다 인사드립니다.